방송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신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최삼태 센터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모두들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운송 물류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과 생산이 위축되고 날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 IT 프리랜서,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 상담과 현장에서 직면하는 노무 부분들에 대한 영상 강의 그리고 토크를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미흡하지만 모쪼록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원하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회를 진행할 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협력팀을 맡고 있는 팀장 유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육이 온라인 교육, 생활노동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교육을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 진행이 아니라 저희 노동계 패널도 두 분 모시고 IT 쪽과 플랫폼 쪽, 그 다음에 세무사님, 노무사님 모시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총 2시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미리 노동 패널들이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토크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그때 인터넷상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또 진행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느끼셨던 거 노동자 관점에서 이 두 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노무사님이에요. 세무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면서 노무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우리 임윤수 노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끝입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의 유거무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노조 부위원장 유거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고교연 기획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더 유니온 기획팀장 맡고 있는 고교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촬영을 위해서 미디어 데모스의 류중희 감독님과 또 PD님 한 분이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2시간 하는 영상 동안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좀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IT 프리랜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세무나 노무 환경에 관련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근데 사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2월 1일 날로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자리가 좀 늦게 마련된 감이 있는데요. 사실 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번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년에도 돌아오고 또 앞으로도 부가세 신고라든지 또 새롭게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일에 또 진입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IT 노동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업계에 그렇게 박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이제 어떤 직업군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무도 이분들의 맞춤형 또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급하게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IT 그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소득이 아주 많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장부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 다 이제 기준경 비율 이하인 그런 이제 몇 천만 원 정도의 소득 보통은 이제 7,500, 뭐 1억 5천 정도 연소득이 그런 정도 되시는 분들 그 이하인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기장보다는 이제 스스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이런 것들을 적용받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또 놓여 있어서 오늘 같은 그 교육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플랫폼 그 업종 자체가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이 업종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은 예컨대 IT다 그러면은 IT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그 업종이 있고요. 유튜버들. 네네.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법상 취급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그는 이제 자영업자로 보는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이건 방송통신업, 정보통신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래머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그러면 방송통신이냐, 네. 아니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1인 같은 경우는 인적 용역으로 보고 있어서 세제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송통신업이라면 뭐 큰 규모의 그런 방송통신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뭐 예컨대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늘찬 운송업이라 해가지고 1륜차 운송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1륜차 운송업은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지원을 다 해주고요. 세금도 심지어는 100%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네요. 예, 그런데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 취급하면 인적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그냥 심부름을 해주는 거에 불과한 걸로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세제 혜택도 못 받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교육하고 있는 두 분야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이쪽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산업에 기여하시는 노동자들, 그리고 사업자로서 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세제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도 이거부터 업종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세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과제를 좀 생각했고요. 그래서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이제 세무신고하면서 그 율에 따라서 세금을 이제 산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단순경비율들은 국세청에서 보내온 이제 안내문에 의해서 사실 미리 채움 자료를 가지고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경비율 자료 대상자인 경우는 그걸로 했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한다든지 간편장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늘찬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적 접근이냐, 진짜 인적 배달에 대한 그런 접근이냐라는 그런 어떤 발상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아까 IT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유튜버나 이런 지금 이슈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IT 그냥 프로그래머를 짜시거나 서비스 기획을 하시거나 이런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방송 진행하시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또 유광호 부위원장님 많이 물어봐 주시겠죠. 네.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뒤에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더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능력 좋으신 이면수 노무사님께서 아마 플랫폼 노동자나 IT 노동자들한테 제일 큰 문제가 아마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플랫폼 노동자나 IT 프리랜서들이 체불된 임금을 진정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주휴수당 연차 등과 같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단 SNS나 앱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시는 분들로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고객과의 중개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없어 보이고 IT 프리랜서들도 거래 상대방이랑 사업주로서 계약관계를 맺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근로관계가 형식적으로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타다 드라이버가 타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임을 인정했는데요. 네, 이번 네. 있었죠. 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구제희 세무사님이 이제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제가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이제 근로자성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이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좋으신데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떠시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덜 떠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 푸세요. 릴렉스 하시고 공영방송 편하게 여기 공중파. KBS도 아니고 시청률 이런 거 안 신경 쓰셔도 되니까 너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떠시면 이제 좋은 얘기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죄송할 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타다 얘기도 우리 구교인 팀장님 내용 잘 아시죠? 잠깐 설명 좀 타다 요번에 근로자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네, 타다 이제 드라이버분들이 지금 최근에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이제 저희 라이더 유니온하고도 또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난 이제 월요일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타다 드라이버 분들 중에 이미 여러분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셨더라고요. 저희도 잘 몰랐는데. 따로?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근로자인 것 같다. 막 일 시키고 막 평가하고 막 내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 낸 거예요. 그냥 막 내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타다가 이제 차량 대수를 갑자기 줄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줄였다가 늘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차량 대수를 줄여버리면 이제 평점이 안 좋은 사람들부터 쭈르륵 이제 잘려 나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상이 됐던 분이 너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여기저기 물어보고 노무사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가 냈던 거예요. 그분이 개별적으로 냈는데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올해 2월달에 이제 판정을 냈는데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프리랜서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면서 자기 이제 드라이버 분들 모여있는 카톡방에다가 우리는 당당한 프리랜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개념이 정확하게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신 프리랜서라고 했잖아. 당신이 프리랜서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게 근거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타다는 렌트카하고 초단기 렌트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냥 알선된 사람에 불과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라이버들이 좀 모여서 이제 막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시 재심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재심을 넣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을 달리한 겁니다. 네, 원심, 초심을 이제 취소하고 이 근로자가 맞다 그리고 부당해고도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여기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물론 노동위원회는 딱 이 한 분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한 것이지 다른 드라이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타다 드라이버들 중에 상당수는 전업이었고 주 5일 이상 막 주 7일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부당해고 인정받으신 분은 일주일에 딱 이틀 했거든요. 이틀하고 2달밖에 안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억울해서 부당해고 냈던 건데 이분이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분보다 훨씬 길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했던 거고 훨씬 더 길게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전속성이 높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게 생긴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좋은 의미, 아주 좋은 사례가 돼서 타다 드라이버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울 때 좀 힘이 되는 뭉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특히 유거무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IT 전형적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하청, 뭐 재하청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뭐 근로자성 뭐로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타다의 이런 사례 같은 게 사실은 저희에도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되는 판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플랫폼 노동자나 IT 노동자들이 이런 판례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노무사님이 이거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근로자성 한참 얘기해야 돼요. 이제 좀 릴렉스가 되셨죠? 예. 근데 이게 근데 그 우리 대상이 되는 그 플랫폼 노동자나 IT 노동자들이 노동법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보호가 돼야 되고 세제상으로도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가야 될 길이 많고요. 처음 알았어요. 예, 전문가들과 함께 그 부분을 인정을 받고 그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업역 그 하시는 일에 걸맞는 대우를 또 받을 수 있게끔 예컨대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데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든지 100%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종소세 신고할 때 안내문 받아보시겠지만 전부 다 그런 안내들도 별로 없거니와 또 대부분 다 업종이 이미 다 정해져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만 이렇게 나오는 사례일 거예요. 아마도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한번 같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계속 이 얘기를 더 물어보고 방송 중에 계속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접근법이 좀 다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맞다 하면 최근에 저희 플랫폼 노동자나 다른 분들 프리랜서 노동자도 요즘 재난지원금 같은 거 그런 어떤 특별 그 보상받는 거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준다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편하게 이제 하는 차원에서 모두 발언도 좀 짧게 진행이 돼서 좀 제가 가운데 툭툭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하나씩 그 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유거무 부위원장님께서 미리 받은 노동자들한테 미리 받은 게 있으시죠? 네. 그 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실 것들. 안타깝게 또 5월달에 종소세 하기 전에 방송이 됐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뭐 내년에도 있고요. 또 이제 연말소득 준비할 것도 이제 종소세 신고하면 연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넓게 보시고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거무 부위원장님 먼저 진행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좀 미리 받은 질문도 있고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제가 그 IT 노동자로 오래 일했지만은 또 프리랜서 경력이 그렇게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요번에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조금 들었던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좀 드리자면은 그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연말소득은 연말정산은 왜 안 하고 귀찮으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돈 받는 것 때문에 도로 뱉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주 실무적으로 뭐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세제라든지 이쪽에서 이 문제점을 많이 이제 제가 이제 발굴하고 그걸 개선하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컨대 이렇게 하청이나 재하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라이더라든지 그 드라이버들 같이 실질적으로 거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사업자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업자야 프리랜서야 아니면 내가 진짜 근로자야 이런 의문이 수없이 들거든요. 나는 분명히 내가 거기에 종속돼서 일하고 있으니까 근로자인 것 같은데
사업주는 나보고 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사업자로 취급해서 나를 세무신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해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가 3.3% 원천징수 해가지고서 사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체결하지 않고 뭐 사용계약, 위임계약을 해가지고서 사업자로서 취급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다 형식이죠, 사실은요. 실질이 중요한데 아까 노무사님께서 잘 얘기하셨듯이 사실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정도의 근로자라는 거죠. 그럼 세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그 정도의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로자로서 어느 정도 대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진보적인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으세요. 네. 그 대신에 실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이런 분들이 각자 다 나서가지고서 소득세 신고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 네. 예컨대 그 타다에서 세무신고를 다 해줄 수 있고요. 근로자로서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더들이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의 세무신고를 다 일일이 하라고 지금 만든 제도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은 내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험회사 외판원들,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님들 네.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요. 그분들도 사업자거든요. 네, 그렇죠. 연말정산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별도로 만들어줬어요. 설계사들은 따로 뭐 할 수 있는 네. 특고에도 그러니까 근로자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더라도 세제상으로 좀 편하게 그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여러 가지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죠.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그 네네. 업종만 딱 집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된다. IT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걸 또 보호하는 단체를 또 하고 계시니까 국연 팀장님 눈 반짝반짝 하시네. 네. 아니, 여기 와서 오늘 굉장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계시는 하시는 그 조합원들이라든지 네. 그 소속이 되신 분들이 정말 세제를 새롭게 설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들이 뭐 돈 내고 세무사한테 맡겨라, 세무서 가서 해라 할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사업자라 보니까. 사업자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불이익들도 많고 사실은 그런 세제를 바꿔가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다시 집중하고 돌아간다면 연말정산을 못 타요. 사업자니까 지금 그런 제도도 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세무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 단 얼마간의 이제 수입이라도 생기면 세무서 가서 아니면은 뭐 우편으로 날라온 거에 대해서 뭐 미리 채움 신고를 하든 세무사한테 가서 위임을 하든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밖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종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안 하게 되면 이제 가산세까지 엄청나게 폭탄으로 날아오는. 네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걱정이 없고 아까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하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세금대로 지금 원천징수에서 내면서 3.3% 원천징수에서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 안 하면 또 환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IT 노동자들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왜냐면 계약 관계가 하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관계가 있고 금액도 있기 때문에 하는 쪽이 난 거고 네.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배민에서나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배달 대행들은 아직까지도 세금 신고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네. 뭐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어요? 네네. 뭐 좋은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해주셔서 의외의 힌트를 지금 뭐 얻어가지고 지금 힌트 저도 좋습니다. 네. 운동 방향이 설정. 갑자기 막 머리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실 조금 약간 멍 때리고 있었는데 지금 막 갑자기 기름 들어와가지고 굴러가네요. 네. 탄력 받았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예. 번째 질문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지금 프리랜서들이 참 이정의부터 좀 하자면은 지금 계속 이 말하고 있는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프리랜서들, 예, IT 프리랜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혼자서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려고 그러니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29일 날 부랴부랴 자료 모아가지고 결국 세무사분께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실정이라서 사실 좀 뭐 스스로 뭐 해보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고 싶다거나 혹은 뭐 좀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무사분들 말고 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아주 꿀팁. 네, 그런 거를 또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또 현업 세무사다 보니까 이 세무사 업계에 민감하네요. 지장이 되는 일은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기장하지 않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사실 세무신고를 위해서 뭐 세무사를 찾아가서 특별히 이제 수수료를 주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수입이 작다 보니까 세금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국세청의 홈택스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하시면 되죠. 뭐 그 핸드폰으로도 지금 손택스라 해가지고 그 모바일 홈택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보니까 종소세 신고하시냐고 뭐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다고. 고생하셨다고 네. 하는데 사실 뭐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센터에 22만 원 내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뭐 그렇지 많이 내시나 봐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직접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단순경 비율로 정도의 수익 금액 이제 업종에 따라 이제 단순경 비율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아까 IT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그냥 1인 미디어 창작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인적 영역으로 분류된 분들은 보통 이제 2,400만 원 연간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제 단순경 비율이고요. 아까 저기 우리 저기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거의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 거의 찍혀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2,400만 원 미만이면은 이제 단순경 비율 대상이고 거기서 7,500만 원까지 이제 기준경 비율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신고서상에 미리 채움으로 해서 거의 세액까지 거의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액이 없는 경우 이게 환급세액으로 보통 나오겠죠. 3.3% 원천징수 했다면. 그런데 그 이상, 근데 2,4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에 그런 이제 수입이 있는 분들은 기준경 비율 대상자예요. 그 기준경 비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세법상에 인정되는 비용을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기준경비 이 정도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있지 않는 한 나머지는 다 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기준경비라는 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돼요. 퀵서비스 배달원들이 2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19% 정도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인 경우에는 20%인 800만 원이죠. 800만 원밖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소득이 되는 거죠. 3,200만 원이. 아까 퀵 서비스 배달원 같은 경우도 25% 정도밖에 비용을 인정 안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밖에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이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죠. 과표가 일단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그게 과표가 되고 세금이 몇백만 원씩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신고하면 기준경 비율 대상자들은 안 되고 간편장부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복식부기 같이 이제 정식 장부는 아니지만 내가 쓴 비용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이제 처리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편장부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이제 세무사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예컨대 신용카드라든지 뭐 각종 내가 지출했던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아서 간편장부 해주셨다고 하면 그 간편장부에 하면은 이 소득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무사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 세 번째 질문을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노무사님이 집에 가실지 모를 것 같아서 집에 가시기 이 일이 없으면 집에 가실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갖고 노무사님한테도 좀 질문을 그 사이에 조금 변경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IT 노조 쪽에서도 봤을 때 IT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예. 네. 그래서 또 우리 노무사님도 심심하지 않게 또 사이에 하나 질문을 던져주시면 갑자기 점프를 선수끼리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순서 바뀐다고 뭐. 네. 뭐 사실 지금 이 근로자성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 특히 SI 업계 그다음에 이제 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프리랜서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 아까 초입에도 노무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지금 대다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프리랜서 분의 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A씨라고 뭐 지칭을 하겠습니다. 뭐 이분이 어떤 한 회사와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한 2년 근무를 하셨고, 올해 이제 4월에 회사 사정으로 긴급 철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3월에 임금을 못 받은 상태셨고, 그래서 회사 대표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업체가 파산 예정이라 3월 임금을 분할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문자로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업체 측에서 각서를 써줄 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뭐 연락도 뭐 제대로 안 되고 뭐 요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각서를 받게 되면은 뭐 근로자성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이 각서를 받으실 수 있는지도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자가 각서를 써주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닐까요? 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좀 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좀 일단 체불된 뭐 임금인지 뭐 다른 뭐 수수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썼다고 해서 뭐 어떤 그것만으로 해서 뭐 근로자로 인정받을 그런 요소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성을 따지고 이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든지 뭐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서 받든지 뭐 그런 제도를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분이 이제 사업장이 철수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뭐 폐업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폐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뭐 원청에서 워낙 다단계로 많이 일하다 보니까는 아마도 하여튼 이제 바로 위에 회사가 아예 그냥 철수를 해버리면서 같이 그냥 다 잘려 나가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일단 뭐 폐업을 했던 안 했던지 간에 이제 근로자분께서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시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관련된 임금, 뭐 퇴직금과 같은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분이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건 어려워 보이시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노동청에 이제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사업주의 이름이나 뭐 연락처, 사업체명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뭐 적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청에 가셔서 이제 조사를 받으시면은 이제 체불된 게 확실하시다면은 이제 근로감독관님도 이제 뭐 지급을 하라고 하실 건데, 그때 이제 사업주는 이제 뭐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불 능력이 없거나 또 뭐
이제 뭐 임의적으로 뭐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 저임금 근로자분들은 이제 뭐 생활이 좀 어렵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네, 뭐 이럴 때 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제도인데, 체당금 제도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체불된 임금을 뭐 미리 지급해서 생활 공경에 있는 근로자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그 종류는 이제 뭐 일반 체당금하고 소액 체당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체당금은 뭐 도산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뭐 파산 결정이 났던지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그 좀 까다로운데, 이제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는 뭐 그 아까 노동청에 가서 이제 그 체불된 이제 그 사실을 인정받으면 체불금품 확인원이 나오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400만 원 이하 월 급여 400만 원 이하 근로자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그 무료로 이제 그 소송을 그 임금 지급에 관련된 소송을 대행해주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은 좀 간편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그것도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혹시 그 하나 좀 추가해서 이게 뭐 배달 라이더들 중에서도 뭐 네. 이렇게 뭐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가 맞나? 근로자가 될 수 있나?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법적으로 따지면 되게 엄밀하긴 하겠지만, 네. 대략적인 혹시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요소, 기준, 네, 네, 뭐 네. 이런 게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소개해 주시면. 그 이번에 타다 사례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판단하는 근거가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네네. 제시를 해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업무 내용을 이제 노무 제공을 받는 자, 뭐 사용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정하는지 여부가 있고, 그 노무 제공을 하시는 분이 뭐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면은 사업자로 볼 수 있겠고, 받으시는 분이 결정을 하신다면은 이제 그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업무 수 내용을 네. 네, 사업자가 결정하냐? 네네네. 그리고 뭐 인사 규정, 뭐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도 뭐 적용을 받으시면은 근로자가 되실 가능성이 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인사 규정이나 뭐 취업 규칙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뭐 적용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게 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또 근로 시간이나 장소를 또 그 사용자가 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근로자로 인정받기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네. 뭐 언제까지 나와라 어디에서 뭐, 일해라든지 네. 뭐 이런 그 타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죠. 차단은 뭐 아주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이 그렇죠. 있고 네, 위치도 다 명시를 했고. 네, 그렇죠. 다 위치도 그렇고 뭐 근무 대기 시간 시간대로 이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간이 뭐 아주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딱 정해져 있는. 라이더 유니온 활동 중에 아주 성과로 저기할 수 있는 게 작년에 그 요교 플러스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자성 인정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게 아마 대법원 판례 이후에 첫 번째 근로자성이었죠. 플랫폼 노동자들한테는. 그렇죠. 뭐 이제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 중에 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 인정받은 게 이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일단은 그 이제 오토바이를 회사에서 이제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름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 쉬는지 뭐 이런 것도 그 심지어 밥 먹는 시간까지도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왜냐하면 배달이라는 게 어쨌든 뭐 이렇게 시간 내에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라이더들이 뭐 쉬지 않고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라이더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서 뭐 A는 지금 1시에 밥 먹어, B는 2시에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주거든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요소들이 고려가 돼서 노동청에서 인정을 했죠. 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어떤 조그마한 행동들을 가지고 어떤 근로자성을 판단받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물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또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선 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뭔가 하나가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그러면 다시 그 유고모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물어보시던 세무 문제, 네. 우리 다시 임노무사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 다시 질문, 원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사회자네. 저를 공주파로. 유튜브 전문 사회자. 예. 거의 뭐. 사실 저희 그 세무 관련해서는 용어들이 다 생소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혼자서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게, 그 왜 보통 장부 신고가 있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근데 저는 계속 들으면 헷갈려요. 두 종류로 나뉘던데, 뭐 어떤 거는 이제 사업 수익 아까 2,400만 원도 말씀하셨지만 뭐 3,600만 원 기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이제 그 신고 의무자를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단순경비율 대상자,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대상자,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 대상자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복식부기라는 거는 이제 장부 기장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비용이 혹시 있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서 장부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거죠. 아까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약간 2,40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 사이에 있는 이런 분들은 기준경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소득이라 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장부 기장을 통해서 간편한 이제 장부를 통해서 비용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2,400만 원이냐 뭐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냐 단순경비율 대상자냐가 이제 중요한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무조건 2,4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아까 업종을 뭐 정말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업종으로 보면 2,400만 원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이에요. 3,600만 원, 뭐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인적 영역으로 봤을 때는 2,400만 원부터 7,500만 원짜리 이제 기준경비율 대상자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까 IT 뭐 정보통신업이나 우리 우리 라이더나 이런 분들도 약간 독립적인 사업자, 운수업으로 밀찬 운수업이라 하는데, 그 운수업으로 본다면 3,600만 원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3,6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적용어로 봤을 때만 2,400만 원부터 7,500만 원까지 아주 좀 낮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 그 IT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자로서 세무신고를 해야 된다면, 그럼 그분들도 나름대로 한 분 한 분마다, 예컨대 이륜차 운송업, 그 다음에 IT 관련된 업종들은 정보통신업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고 낮은 금액으로 해서 세무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작은 경비만 인정해주고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제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이나 저희 같은 이제 조세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창업이 없는 그런 업종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어떻게 보면 신산업이고 또 디지털 관련된 업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물류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혁신적인 어떤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제만 봐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이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인적 용역으로 해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나중에 뭐 정말 경정청구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잘 되도록 해줘야죠. 그게 그러니까 아직 개념이 정확하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창업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지금 네. 인적 용역이다 그러면 네. 내가 어떤 몸을 써가지고서 네. 일해주는, 그러니까 근로자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뭐 그런 네.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로서 인정해주면 그 사업자가 어떤 그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 독립적인 창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개념은 그냥 단순 인적 용역으로 그냥 일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새로 항목이 만들어져야 되는. 아닙니다.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세제상에서 그걸로 보지 않고 인적 용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항목이 있으면 이미 있습니다. 보지 않는다. 한국 산업 표준 분리표에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과거에 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다 인적 용역으로 다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권리자들이, 국민이, 그 주권자들이 그걸 주장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요. 뭐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 이륜차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가지고서 배민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네. 물론 배민이 뭐 이제 서울 지역에 있으면은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니까 50%밖에 안 되지만, 그게 창업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륜차 운송업이라 해서 늘찬 운송업이라고 네. 과거에 한국 산업분리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창업이 되는 거예요. 창업이 돼서 창업해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향후 4년 동안 소득세를 50%밖에 안 냅니다. 소득세를 50%. 소득의 50%를 감면해 주니까요.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이면 100%를 감면해 줍니다. 소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감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적 용역이기 때문에. 또 아까 여기 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고 방송업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록물 제작업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그런 일을 하도급 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제상으로 창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그러지 않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고 해가지고서 인적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인적 물적 시설이 없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거 없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뭐든 다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사업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이에요. 그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정부에서도 그렇게 창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다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퀵 서비스라든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해서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요. 세제상으로도 창업도 못 보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플랫폼 노동자나 IT 노동자들을 전부 1인 기업의 형태의 사업자로 인적 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타 아주 뭐 정말 그 속칭이지만 품꾼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요인으로 봤을 때 자기 창업적 관점에서 뭐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1인 사업자 같이 구성이 돼야지 좀 더 용이하다,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지금 대부분 배달 라이더들이 대부분은 이제 그냥 배달 대행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전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뭐 출퇴근 시간까지 막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근로자에 가까운 분들이 많은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여기에서도 이제 진짜로 프리랜서 형태로 뭐 스스로 어떤 뭐 영업 활동도 하고 뭐 그걸 통해서 수입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얘기하신 대로 뭐 그럼 뭐 독립적으로 꼭 해야만 창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일을 종속적으로 하더라도. 예컨대
운수업체에서 예. 그 화물음수업 같은 데서 지입차가 있잖아요. 지입차가 있죠. 그 회사에서 한 일로 하는 대로 하죠. 네,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네. 거의. 네. 그런데도 그 지입차가 지입 운수업이 창업입니다. 창업 업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세제와 이 노동법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아, 그게 뭐예요? 취급 자체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 그래요? 우리가 계속 그 어떻게 보면 그 취약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네. 근로자로서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해버리면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가 되는 게 네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성을 그렇죠.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것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세제와 이 근로자성을 그건 인정받는 수도 거는 있다는 완전 거야? 별개의 문제고 노동법에서 너 세무상으로 그렇게 신고하고 감면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아 이렇게 볼 수는 얘기는 없다는 들어본 거예요. 적이 없는 것 네, 같긴 하네요. 네. 저도 예. 이게 지금 네. 이게 생소해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창업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도 종속성에 대해서 있어서 결론은 근로자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예, 양쪽을 다 지원받을 수 이건 있는 뭐 거죠. 오늘 방송 이것만 갖고도 그러니까 예컨대 벨민의 네. 라이더로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분이 이제 뭐 정말 그 종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늘찬 운송업으로 운수업으로만 인정을 받는다니까 사실은 운수업이에요. 근데 퀵서비스 배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있던 그런 업종으로 이게 다 세무상으로 찍혀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는 이미 늘찬 운송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인차 운송업이. 그래서 창업으로만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지금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시면서 세금 몇십만 원씩 냈던 분들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런 세제가 그 업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그 어떤 세제상의 그 분류가 또 취급이 명확하지도 않지만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제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지금 제도는 좀 불리한 건 분명하죠. 네, 어쨌든 뭔가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게 노무사님은 새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쪽에다가 나를 속하게 할 거냐. 그렇죠. 그 문제이기 어떻게 때문에 이제 노동법 쪽에서의 불이익도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노동법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무 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반영이 된다면 어떤 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세법이나 노동법은 그 체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서 뭐 혼동되는 개념으로 뭐 세법의 근로소득이나 뭐 그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뭐 그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만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노동법이나 뭐 세법이 뭐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없지만은 뭐 이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셔서 근로기준법에 뭐 보호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되잖아요. 현재 우리 다 사업자로 해서 소득세 신고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근로자성은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창업은 세제상에서 더 혜택을 받는 거일 뿐이지 내 신분이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자로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세제 혜택을 받게끔 하고 또 세무 신고를 좀 간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개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를 근로자로 해달라는 것도 지금 아니고 그 세무상 신고를 물론 그런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의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아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노동법상으로의 그런 문제 물론 뭐 박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실제로 사업자로서 내가 사업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됐으니까 기왕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창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 제가 그냥 정리하기엔 방향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그 아까 보험 설계 하시는 분들처럼 연말정산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정해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말씀하신 대로 그 창업 뭐 이런 형태로 세제를 뭐 그 항목으로 그러니까 운수업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으로 인정해서 조금 더 이 세금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오화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엔드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연말정산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무신고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게 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내가 건 사업자로서 아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창업이라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이 노동 쪽 입장에서 약간 많은 사안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런 구도가 있습니다. 사업자, 사용자, 이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동자 사용자만 기고 아니면 이러니까 세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내가 뭐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됐으니 뭐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당당하게 누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참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갖고 조금 연장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법상에 조금 다르게 하면 이게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이용하자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이슈는 근로자성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같이 연계해서 세무사님 말씀하신 걸 연계해서 노무 쪽에서 저희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플랫폼사나 이런 회사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우린 근로자 아니야 뭐 이러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 그 배달 뭐 배 땡땡 같은 경우도 뭐 근 5조 원 가까이에 팔리는데 실제 거기에 있는 700~800명 정도의 본사 직원만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 어플에서 전국에 있는 그 배땡땡 그 거기에 이것도 뭐 걸리는 거겠죠 또 그러니까 배땡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라이더들이 비 맞고 눈 맞고 그 넘어져 가면서 그걸 안 했으면 지금의 그 배땡땡이 5조 가까운 돈에 팔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플랫폼사는 노무자가 아니고 프리랜서라고 이야기하고 근로자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뭐 구경인 팀장님 같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투쟁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이 측면에서 보시면 어떤 근로자성을 또 가져가는 게 또 전략적으로 좋을지. 어떤 근로자성? 제가 너무 앞섰나요? 제가 너무 앞섰구나. 좀 극적인 것 같은데. 구경 팀장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많이 산으로 가네. 그러면 다시 원고대로 갑시다. 원고대로. 그러면 우리 저기 유병우 팀, 도 위원장님께서 또 필요한 세무에 대한 것도 좀 물어봐 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복잡한 얘기했으니까는 그렇죠. 좀 흥미롭고 좀 릴렉스.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한창 이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할 때 주변에 이제 그 선배 노동자들한테 가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거 프리랜서를 하면은 개인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뭐 3.3%를 떼고 받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창업 개념으로 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 경비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필요 경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모든 경비를 이제 그 사업자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필요 경비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좀 그거는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뭐 명의의 카드나 통장에서 지출된 것도 필요 경비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필요 경비와 관련돼서는 이제 아까 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을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지만 비용을 얼마로 넣을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이 아까 뭐 기준 경비율이 20%다, 25%다 하면 비용을 요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20%다 그러면은 뭐 수익이 400만 원, 4천만 원인데 기준경비율이 20%다 그러면은 800만 원의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그 장부가 없더라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이렇게 이제 기준경비나 단순경비를 적용하면 별도로 비용을 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경비로 적용하려다 보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계산 비용이 계산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비용도 실제 영수증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8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인정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작다는 거죠. 그래서 간편장부나 복직부기를 해서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겠다.
그런 게 이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실제로 기장하거나 아니면 간편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쓴 비용들을 다 이제 뭐 세무사를 갖다 준지 해서 다 인정을 좀 받아다오.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다 산정을 하는 거죠. 예컨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뭐 유류비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용을 다 이제 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이 많다 그러면 굳이 기준경비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그런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큰 기준은 사업 관련성입니다. 사업 관련성인데 사업에 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냐 아니냐